연 매출액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할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 매출액의 3% 이내면 연 매출액의 5% 정도다? 연 매출액의 10%가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뭘까? 라고 봤을 때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 순간부터 앞으로 당장 몇 년 동안은 이제 돈 나갈 일밖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나갈 금액을 최소한으로 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비용들 중에서도 요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딱 차리고 나면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 혼자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근처 도서관 가서 카페에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공간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은 무조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라고 하는 건 변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변동비는 나가는 비용은 맞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정비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고정비예요. 그러면은 변동비는 뭐가 있고 고정비는 뭐가 있느냐? 직원이 한 명이 있을 때 계속 인건비 들어가죠. 우리 직원이 이번 달 매출이 안 나오니까 나 반으로 깎을게. 이번 달은 괜찮으니까 100% 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료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회사가 좀 잘 돼서 마케팅을 쓰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둘 중에 뭐예요? 변동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때는 일로 가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여기로 가요. 회사 전화기 놔야 될 거 아니야. 복합기 같은 거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통신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랑 엑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뭐 노션이라든지 슬랙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독한다고 하면은 그런 비용들도 이제 여기에 고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변동비는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로 따지게 되면은 재료비 같은 것도 변동비에 들어가지만 스타트업들의 변동비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대부분 요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루션을 개발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디자이너를 쓸 거야. 그런 것들을 내부 인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외주를 맡길 거죠. 그 외주 비용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겹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특히 이 과정에서 변동비야 뭐 제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초기에 여러분들이 확 안 줄여 놓으시면 계속 갈수록 이게 부담이 되실 거예요.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1년 뒤에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연봉 안 오르면 어떻게 해? 뒤도 안 보라고 나가잖아. 똑같아요. 인건비는 무조건 앞으로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2년 지나면 5%씩 올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계약을 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정비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세게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 줄여놓지 않으시면 이 초반에 굉장히 회사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회사의 연 매출액 중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절할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 매출액의 3% 이내면 진짜 이거 베스트다. 너무 좋다. 연 매출액의 5% 정도다? 쏘쏘.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연 매출액의 10%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매출액에 비해서 과한 사무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뭘까라고 봤을 때 매출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는데 사무실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매출은 없지만 몇 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를 런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런웨이를 초기의 기업들이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임대료를 최대한 낮추는 게 런웨이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정비를 줄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런웨이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연 매출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요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평균치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너무 달라요. 이 5억 원의 매출이 기준이라면 지금 평균이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그랬어요? 5% 이내여야 된다 했잖아요. 5%면은 2,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연으로 지금 이제 임대료를 부담하는 금액이 요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연 2,500이면 월 얼마예요? 한 200 정도 조금 넘는 거죠. 근데 이제 200만 원이 임대료만이 아니라 임대료랑 관리비까지 합친 겁니다. 그럼 보통 관리비가 보통 뭐 한 3, 4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월세가 한 150, 여기에 관리비 한 30만 원 조금 더 넘게, 요거 이제 부가세 해가지고 요 정도 금액 나오겠죠. 그러니까 1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실의 그 임대료를 여러분들이 최소로 만드실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상주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기존의 오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한 달에 뭐 한 3만 원, 뭐 5만 원만 두고 주소지만 그쪽으로 옮겨두는 경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사무실을 어디로 많이 하시냐면 초반에 사무실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많이 해놔요. 나는 아직까지는 첫 직원을 뽑기까지, 아직 뭔가 회사처럼 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주소지는 있어야 되니까 요걸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의견을 드리면 이게 무슨 이슈가 있냐면, 간혹가다 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예를 들면 뭐 전주에서 사업자 등록 본점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 거기에서 세금 감면을 해준대요. 그 지역의 그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비상주 입주로 이제 한 달에 뭐 5만 원씩 내고서 위치만 거기로 옮겨놔요. 이제 불법이에요. 예. 이렇게는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 같은 거 발급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사무 업무 같은 것도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진행하잖아요. 그게 다 IP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IP 주소지가 어디에서 발행했는지를 봐. 예를 들면 내가 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고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놨어요. 근데 나는 집은 실제로는 서울이에요. 근데 내가 행정 처리를 했었던 회사랑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다 서울에서 진행이 되어 있어. 회사의 사업자 등록 본점 주소지는 인천인데, 그럼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세금 감면받은 거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우리 집 주소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비상주로 옮겨놓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혜택을 받는 건 나라 돈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유 오피스. 제일 많이 가시는 곳들 중에 하나죠. 공유 오피스로 대표되는 곳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스파크 플러스, 아니면 패스트 파이브 아시죠? 그다음에 위워크, 그다음에 강남의 드림 플러스,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 지점도 있고요, 뭐 종로 지점도 있고요, 여의도 지점도 있고요. 지점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공간이 압도돼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엄청 크거든요. 이 공유 오피스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장점이랑 단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엄청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급지고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널찍널찍하고요. 라운지도 있고 카페테리아, 커피 바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회의실도 사이즈 종류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입지도 엄청 좋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역세권 딱 바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걸어서 뭐 도보 5분 이내, 그리고 큰 그런 건물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의실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예약은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진짜 큰 회의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은 손님들 고객사를 쫙 모셔야 돼요. 세미나를 해야 돼. 그런 것들도 여기 이제 대형 회의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 부담은 있긴 하겠지만, 단점은 뭘까요? 공용으로 쓰셔야 된다는 그 단점? 이것도 물론 있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 생각보다 1인실이 막 25만 원, 30만 원이래요. 40만 원인데도 있어요. 입지 좋은 데들은. 한 여러분들이 한 5명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한 2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생각보다는 가격이 꽤 있는 편입니다. 또 구조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안 돼요.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돼요. 내가 더워서 에어컨 하나 더 놓고 싶은데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내가 히터 하나 놓고 싶어도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약간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인기 있는 그런 지점이나 인기 있는 호실은
이미 약간 만실인 경우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음이 좀 있어요. 호실과 호실을 분리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가벽으로 막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잘 들리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장점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법하다. 대부분 여기는 경쟁률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프리미엄형이나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큰 곳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20명 돼요. 독립 사무실로 안 나가고 그 여기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도의 VIP 라운지를 따로 쓰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VIP 라운지는 뭐 음식 같은 것들도 무료인 경우들이 많고 커피나 이런 다과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대형 회의실 같은 거는 비용을 조금은 써야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패스트 캠퍼스, 드림 플러스 이런 곳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공간 자체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공간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정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초창패나 예창패처럼 제가 영상 많이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사업화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공간을 딸려서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워낙에 사업화 지원금이 메인이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간만 따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곳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공덕에 엄청 큰 건물 아시죠? 서울 창업허브. 서울 창업허브에서 상반기랑 하반기에 계속 이제 공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청년 해냄센터도 있고요. 경기문화창조허브, 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나 아니면 구 같은 거 검색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영등포예요. 영등포 뭐 공간 지원 사업. 영등포, 공간 임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 관련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K-스타트업 사이트 들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비용이 엄청 싸거나 거의 무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가장 좋은 점이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냥 공간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되는 뭐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창업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시설이 노후된 데들이 많기는 해요. 원하는 호실 선택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역세권에는 당연히 살 수가 없고 되게 좀 이렇게 외진데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좋은 그 역이라고 하더라도 좀 걸어서 오래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맨 첫 번째 사무실이 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받았었거든요. 사무실이 3평이었어요. 3평짜리. 이 3평짜리에 책상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책상이 있는 독립호실 하나를 받아서 이 공용 공간이 탕비실이랑 그 다음에 바깥에 로비 같은 책상, 오픈형 책상이랑 그 다음에 회의실 2개 이렇게 있는 곳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희는 썼었고요. 여기의 강점은 비용이 어쨌든 간 1년에 20만 원도 안 됐죠. 그리고 뭐 종이컵, 뭐 프린터기 이런 거 다 공짜. 여러분들은 그냥 만약에 프린터를 하더라도 종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연계되는 프로그램은 상주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매주 수요일 날은 변호사가 오는 날이에요. 그럼 내가 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싶으면 그 날에 그냥 하면 돼요. 매주 목요일은 또 투자사에서 무조건 와요. 그럼 나는 투자 관련된 고민이 있거나 투자 받고 싶으시면 그때 날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계약을 얼마씩 할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1년을 내가 쓰고 나서 연장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연장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1년을 더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갱신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PT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공간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잘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1년을 여기에서 살면서 매출 잘 냈다. 나 앞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더 매출 잘 낼 거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여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식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는 안에서 취식을 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취식이 거의 안 되고요. 제일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뭐 8시부터 저녁에 뭐 21시까지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돼. 야근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직원분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내가 막 일을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끝내고 나와야 돼.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때까지밖에 못 쓴다는 게 엄청 큰 단점이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연장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쟁률이 세긴 셉니다. 당연하죠. 비용이 안 드니까. 지금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이 공간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창업허브 있죠. 서울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상반기랑 하반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거나 아니면은 투자사나 뭐 SB 다른 관계자분이 추천해준 추천서가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기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고정비에 해당되는 가장 큰 금액인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을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초기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실 공간부터 빨리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강의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